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우리를 저 멀리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번잡한 시장 한복판으로 데려갑니다. 주제는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평정심, 금욕, 내면의 힘. 어딘가 좀 차갑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네, 맞아요. 마음이 좀 복잡할 때나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유독 많은 사람이 찾는 철학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현대 자기계발서의 정신적인 뿌리, 그 원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시작하기 전에 자료에서 짚어준 아주 재미있는 사실부터 하나 확인하고 가죠. 고대 그리스 철학에 제논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철학자가 두 명이었다는 거요. 한 명은 날아가는 화살은 사실 멈춰있다 같은 제논의 역설로 우리 머리를 아프게 했던 엘레아의 제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바로 키프로스 섬 출신 키티온의 제논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죠. 이름이 같아서 이게 종종 혼동되곤 합니다. 이 스토아 학파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대단한 학당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토아 포이킬레,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주랑이라는 뜻의 공공회랑, 기둥 아래에서 가르침을 펼쳤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이 철학의 성격을 딱 보여주죠.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처럼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엘리트 제자들을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네네,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시장의 기둥 아래 누구나 오가는 그런 열린 공간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중들에게는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훨씬 더 가깝고 실질적인 지침을 주는 철학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그 시장의 기둥 아래로 모이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부터 그들의 독특한 세계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그들만의 해법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 철학이 왜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을까 궁금했는데 역시 그 시작은 시대적 배경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스 세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정말 거대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이죠. 기원전 4세기예요. 북쪽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더가 기존의 그리스 도시국가, 그러니까 폴리스 중심의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를 아우르는 어마어마한 헬레니즘 제국을 건설하죠. 제국 곳곳에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국제적인 대도시들을 세웠고요. 아, 그럼 그 유명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유일한 게 아니었군요. 와, 폴리스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느끼고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대 제국에 그냥 익명적인 개인으로 던져진 셀이네요. 처음에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이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정말 정확하게 묘사해요. 익숙한 공동체와 가치관이 모두 해체된 낯선 대도시에서 사람들은 극심한 소외감과 불안에 시달렸던 겁니다. 예전에는 폴리스의 시민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면 이제는 거대한 제국의 부속품이 된 듯한 무력감을 느꼈죠. 외부 세계가 완전히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네요.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이 흘러가니까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정말 절실해졌겠어요. 스토아 철학이 정말 혁명적인 해답을 제시한 겁니다. 외부 세계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당신의 판단과 태도는 오롯이 당신의 것이다. 이 메시지는 외부의 혼란이 크면 클수록 내면의 질서가 중요해진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이었고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단순히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수준의 조언을 넘어서 아주 독특하고 거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과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했다고요? 네, 그들은 사실의 세계,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서 당위의 세계, 즉 윤리적인 삶의 방식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우주가 이러이러하게 작동하니 우리도 그 원리에 맞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예를 들어 사자는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다. 그러니 인간도 약자를 짓밟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려요. 현대 논리학에서는 이걸 자연주의적 오류, 그러니까 사실 판단에서 가치 판단을 이끌어내는 오류라고 비판하지 않나요? 스토아 철학 전체가 사실은 거대한 논리적 오류 위에 세워진 건 아닌가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후대 철학자들에게 바로 그 지점을 많이 비판받았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의 의도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들은 자연의 어떤 냉혹한 약육강식 법칙을 따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자연 전체를 관통하는 이성적 질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본 거죠. 그들이 파악한 우주의 작동 원리? 그러니까 자연 철학의 핵심을 보면 이게 좀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들이 본 우주의 이성적 질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료에서 3가지 특징으로 딱 정리하고 있죠. 첫째는 유물론입니다. 정신, 영혼, 심지어 신까지 포함해서 세상 모든 것이 결국 물질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신은 저 높은 하늘에 앉아서 인간을 내려다보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우주 전체, 물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세계가 곧 신이다 라는 일종의 범실론적인 관점이죠. 세상 모든 게 그냥 거대한 물질 덩어리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 결정론이네요. 모든 물질은 정해진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니까 결국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제 우리주와는 상관없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특징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핵심 개념,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모든 물질의 변화와 운동을 관장하는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원리, 신의 섭리이자 자연의 법칙 그 자체를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즉, 온 우주는 이 로고스라는 거대한 이성적 시나리오에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본 겁니다. 와, 정리하자면 세상은 로고스라는 이성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물질이고 모든 일은 이미 완벽하게 짜인 각본대로 일어난다.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만약 이 결정론을 받아들이면 저는 그냥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텐데요. 이 철학 너무 허무주의적으로 들립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혼란을 느낍니다. 내 노력이 무슨 소용인가 하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아주 절묘한 비유로 답합니다. 바로 연극 비유입니다. 연극이요? 네, 이 세계는 한편의 거대한 연극이고 신 혹은 로고스는 연출가, 로고스는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각자 배역을 맡은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맡은 배역이 비극의 주인공 햄릿일 수도 있고 행운아 신데렐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료에 나온 표현처럼 이름 없는 행인 1,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죽는 병사, 심지어는 무대 위의 시체 역할일 수도 있죠. 배역은 제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배우는 시나리오를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햄릿이 아니라 로미오를 연기하겠다. 이렇게 고집 부릴 수 없다는 거죠. 애드리브는 금지입니다. 주어진 배역에 충실하라는 의미군요. 아, 수레에 묶인 게 비유는 더 직접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 비유가 스토아 철학의 태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수레가 바로 로고스, 즉 정해진 운명이에요. 이 수레에 개 한 마리가 목줄로 묶여 있습니다. 이때 개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레가 가는 방향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따라가면서 편안하게 걷는 것. 다른 하나는 나는 저쪽으로 가기 싫어라고 버티고 저항하다가 결국 목이 졸린 채 질질 끌려가면서 고통스럽게 가는 것이죠. 어차피 수레가 가는 목적지까지 끌려가는 그 운명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그 과정을 평온하게 만들지 고통스럽게 만들지는 개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좋은 삶이란 이처럼 로고스에 순응하며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슬픈 연기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슬픔이라는 감정, 스토아 철학에서는 정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릴 필요는 없는 것과 같아요. 아, 연기는 연기일 뿐이니까. 그렇죠. 불필요한 정념에 휩쓸리는 걸 어리석다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그런데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모든 걸 체념하고 무기력하게 살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스토아 철학이 2000년 넘게 살아남은 비결의 전부일 일은 없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만약 스토아 철학이 단순히 체념만 강조했다면 금방 잊혔을 겁니다. 스토아 철학의 진짜 핵심은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덕을 이야기합니다. 덕이라고 하면 보통 착한 일, 도덕적인 행동 이런 걸 떠올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덕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내면의 힘이라는 현대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운명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 즉 우리 자신의 내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자는 겁니다.
이 덕 혹은 내면의 힘이란 불굴의 의지로 자신을 절제하고 온갖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맡은 배역의 의무에 충실하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아주 능동적인 타도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각각 자기가 원치 않는 배역을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에 타인에 대한 자비심과 동포애를 갖는 것까지 덕의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결코 차갑거나 이기적인 철학이 아니죠. 이 철학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건 이 철학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을 해보였어요. 자료에 소개된 일화들이 정말 뇌리에 박힙니다. 적인 장난으로 에픽테토스의 다리를 아주 심하게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엄청났을 텐데도 에픽테토스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죠. 계속하시면 다리가 부러질 겁니다. 자기 몸이 아니라는 듯이 말하네요. 결국 주인의 힘에 못 이겨서 다리뼈가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비명을 지르거나 저주를 퍼붓는 대신 그냥 부러진 다리를 내려다보면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거보세요. 다리가 부러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와우. 자신의 신체, 그 고통마저도 통제 불가능한 외부 사건으로 여기고 자신과 분리해서 바라보는 경지네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자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세네카의 죽음은 또 다른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요. 네로의 의심을 사서 반역 누명을 쓰고 자결 명령을 받은 세네카는 당시 로마 귀족의 방식대로 동맥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노쇠한 탓에 피가 잘 흐르지 않아서 죽음이 계속 지체됐죠. 그러자 그는 고통을 덜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로 들어갔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요? 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변에 모인 친구와 제자들에게 철학을 강론하며 욕조에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물은 해방자, 유피터르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제주다. 자신의 죽음이라는 운명마저도 초연하게 마치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잠깐만요. 들어보니 정말 대조적이네요. 에픽테토스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인 노예였고 세네카는 황제의 스승이자 로마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삶을 산 두 사람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스토아 철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철학은 신분이나 재산, 건강 같은 외부 조건이 인간의 행복이나 좋은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예든 황제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누구나 덕을 통해 평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직 통제 가능한 자신의 내면, 그 태도뿐이니까요. 그렇게 스토아 철학이 계급과 신분을 초월해서 로마 시대에 그토록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스토아 철학의 속살을 제대로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세계는 로고스라는 거대한 이성적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다. 둘째, 인간은 연극배우처럼 주어진 운명과 배역을 바꿀 수 없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셋째, 하지만 그 안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불굴의 의지와 절제, 타인에 대한 자비 같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 이게 바로 덕이 있는 삶이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체념과 강인함,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가치가 하나의 철학 안에서 공존하는 셈이죠. 결국 이들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타인의 평가, 재산, 건강, 명예, 심지어 죽음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 태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라. 그것이 평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들의 철학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맡은 배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배역을 어떤 태도로 연기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